예, 디다스코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네스베의 노르웨이 이야기 하다가 이제 아문센 이야기 있었는데요. 아문센이 북서항로에 남극에 북극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왕 남극, 북극 나온 김에 나침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침반. 자, 나침반이 남극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요? 그리고 북극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나침반이?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 아문센이 남극과 북극을 가는데 이 남극, 북극은 진북극, 진남극이에요. 그야말로 자북극에 가면 나침반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남극에 가면 나침반이 어떻게 될까요? 즉 나침반의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전기라는 것을 웨스턴 애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 애들이 4대 발명품이라고 자기들이 자칭한 거지만 그건 중국만의 단어예요. 거기에 나침반이 들어가지만 중국이 발견한 나침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중국이 발견한 나침반에서 중국 애들이 전기를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그 나침반에서 전기를 발견한 건 누구예요? 유럽 애들이에요. 유럽 애들. 왜요? 나침반을 힌트로 전기를 발견한 결정적인 팁은 나침반이 소위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편각이 아니에요. 마그네틱 딥이라는 복각이라는 거예요. 복각. 복각 때문에 지구 위에 전기가 흐른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침반의 마그네틱 딥이라는 딥 앵글이라는 복각이에요, 복각. 그리고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을 편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각을 영어로 디클러네이션이라고 하고, 디클라인, 복각을 인클러네이션이라고 해요. 라틴어 클리노라는 게 밴드,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 그래서 나중에 언어를 따로 구분을 한 거예요. 옆으로 구부러진 걸 디클러네이션이라고 하고 위아래로 구부러진 걸 인클러네이션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딥이라는 게 빠지는 거거든요. 물에. 숟가락을 스푼 또는 딥 스푼이라고 해요. 또는 딥이라고 하고, 이거는 나침반이 좌우인 편각이 아니라 북쪽을 가리키면서 이 나침반 바늘이 바닥으로 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나침반 바늘이 북쪽으로 갈수록 그 빨간 N극이 있잖아요. 그 N극 쪽이 땅으로 꺼져요. 그리고 적도를 지나서 남쪽으로 갈수록 그 빨간 쪽 바늘이 공중으로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1498년에 포르투갈이 200년 마스터 플랜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적도를 지나서 인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한 북서항로, 북동항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항상 나침반을 볼 거 아니에요. 배 안에서. 동서남북의 이 편각을 보기 위해서 나침반을 보는 건데, 위로 갈수록 북쪽을 가리키면서 이 나침반 바늘이 바닥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서 또한 바늘이 공중으로 뜨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자북극 쪽에서 나침반을 대면 어떻게 돼요? 나침반의 빨간 바늘이 땅을 향해 수직으로 서는 거예요. 반대로 자남극에 나침반을 대면 빨간 부분 쪽이 하늘로 치솟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침반이 이렇게 아래로 위로 뜨는 거는 뭔가 지구에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는 거기에서 나침반이 평평한 상태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나침반 바늘이 땅을 파는 거고, 적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빨간 N극 부분이 허공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배 타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론으로 가정한 게 전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1500년 지나면서 경험적으로 유럽 애들만이 찾은 게 전기라는 거고, 그래서 이론으로 지구 안에 거대한 철덩어리가 있다. 그리고 떠다니는 게 있다. 이거를 엘렉트리쿠스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그게 영어로 일렉트리시티라는 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오직 유럽 애들만이 위아래로 다니면서 얘들만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고, 그래서 나침반의 이 딥 앵글이라는 마그네틱 인클러네이션이라는 복각에서 시작한 게 전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자역학까지 오는 거고, 이 전기라는 게 근대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게 전기인 거죠. 이게 현대과학의 시작인 거고요, 이게. 그래서 지구에 그런 뭔가 떠돈다. 그 이유는 이 지구가 거대한 자기장이다. 그래서 그 떠도는 것을 엘렉트리쿠스라고 하자라고 이론화한 게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기
1600년도에 대마그네테라고 하는 자석에 대하여라는 책을 라틴어로 쓰면서 이때부터 전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대마그네테라는 거고, 윌리엄 길버트가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을 시작으로 전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윌리엄 길버트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개인적으로 이걸 연구한 거고, 이 사람은 엘리자베트 1세의 주치의였어요, 말년에. 그렇지만 이 나침판의 복각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발견한 사람은 게오르크 하트만이라는 독일 땅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1489년생인데 이 사람은 엔지니어, 만드는 게 참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구 제작업자의, 작가의, 인쇄업자의, 휴머니스트의, 즉 다른 인문학에 대해서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인인 거고 천문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에골스하임 태생인데, 바바리아에, 그리고 주 거주지는 뉘른베르크예요. 영어로는 누렌베르크라고 쓰지만 지금 이 독일 땅에 바바리아, 독어로는 바이에른이라고 하잖아요. 얘네 소리는 바이안이라고 해요. 바이안. 그런 소리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래서 뉘른베르크가 여기고, 이 바바리아의 하르트만의 에골스하임은 바로 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이 주 거주지였고,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라인강변의 쾰른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20대 후반에 뉘른베르크로 다시 오면서 주로 교회 성직자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갖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거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에스트럴 레이브스, 얘네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에스트럴 레이브, 그리스어 아스테르가 스타잖아요, 스타. 레이브가 람바노, 그리스어에서 갖고 온 거고, 별을 잡는다는 거예요. 에스트럴 레이브라는 건 별 관측하는 동그란 기구예요, 이게. 또한 지구의 해식의 쿼드란트, 각도기 같은 거 등등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세세한 작업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단한 엔지니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쾰른 대학교 가고 로마로 가서 공부하고 뉘른베르크로 1528에 오는데, 즉 이때 나이가 29세예요. 29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에 로마에 있을 때 만난 친구가 안드레아스 코페르니쿠스라는 거고, 이 코페르니쿠스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제가 이전에 코페르니쿠스 이야기를 거의 2시간 걸쳐서 했고요. 그거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거.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15세기 지나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를 역시나 가거든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탈리아를 경험하면서 자유, 그리고 인문학, 휴머니티, 인문주의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거든요. 즉 코페르니쿠스의 15세기라는 것도, 유럽이라는 것은 자유의 유럽인 거고 휴머니즘의 유럽인 거예요. 우리가 중세사를 참 너무나 잘 모르는데, 이 중세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온 책이 1000페이지씩으로 된 4권의 책이에요. 그게 4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 겉표지만 봤는데, 그 책이 이탈리아의 그 푸코의 진자 장미의 이름 쓴 움베르토 에코가 편집을 해서 만든 중세 유럽사가 한 몇십 권 돼요. 그게 제가 총 페이지 수를 예전에 한번 보니까 한 10,000페이지 정도 돼요. 에코가 편집한 거예요. 그건 편집. 다른 학자들이 쓴 거를. 그래서 그 책을 한글로 번역한 책일 거예요. 4000페이지로 축약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전체 다 번역한 게 아니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가장 잘 정리된 한글로 된 중세 유럽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그거 쓰는 교수가 중세 유럽을 강의하는 유튜브 영상도 뜨던데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나마 제일 잘 정리된 중세 유럽사일 거예요. 우리는 유럽사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시작인 거고, 더하여 여러분들이 아는 십자군 같은 거 등등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잘못 알고 있는 십자군 등등의 이야기고, 그런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인문학은 제가 옳음과 좋음 관련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그린 화면은 정답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역사학자의 그 저자의 관점에 의해서, 그 편협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들이고, 인문학 이야기가 그래서 거짓말, 가짜가 너무나 판치는 거예요. 인문학 이야기의 99%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조선 땅의 인문학 종사자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확실해요. 특히나 2000년 이전에 소위 학이 땄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489년생이고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생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16살 많고, 이 안드레아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니콜라스의 형이에요, 형. 이
사람이 사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그 형하고 친구 먹었다는 거거든요.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은 그냥 모두 친구잖아요. 친구. 나이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로마에서 친구 먹은 거고, 여기에서 알게 된 거고, 이 사람도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동생도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녀가 되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바로 위 누나만 시집을 가서 그 자식들을 코페르니쿠스가 죽을 때까지 보살펴줘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결혼을 하지 않은 거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나름 발견한 게, 로마에서는 나침반이 6도 딥 오프하는 것 같다. 여기서 뭐예요? 북쪽을 가리키면서 이 나침반 바늘이 바닥으로 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복각이 평면보다, 평행한 것보다 6도 약간 꺼지는 거예요, 이게. 라는 내용을 편지로 프러시아의 알베르트 공작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알베르트는 이때 그 마르틴 루터 만나서 튜튼 십자가에서 따로 나와서 루터 개신교의 더치 공국을 막 만드는 거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 편지를 하트만이 보낸 거예요. 복각에 대해서. 1544년에 이 편지를 쓴 거고, 이 편지가 묻혔어요. 세상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편지가 300년 후에 출판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고, 그래서 복각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은 게오르크 하트만이다 라고 이제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를 웃기게도 수학으로 증명을 시도를 한 거고, 그래서 그 수학의 논리는 잘못됐다고 지금 평가를 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복각에 대해서 나름 이론으로 처음 파악한 거고, 아마 이 사람도 로마에 왔다가 쾰른까지 있었잖아요. 엔지니어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침반을 보게 되는 거고, 쾰른의 복각과 맨 아래 로마에서의 복각이 이게 위아래 움직이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한 엔지니어라서. 웃기게도. 그런데 그야말로 복각을 최초로 발견해서 세상에 퍼뜨린 사람이 로버트 노우만이라는 잉글랜드 선원이에요. 즉 배 타는 사람이고, 배 타면서 지도에 물길에 관심이 있는 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타다가 나침반이 위아래로 뜨고 파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뉴 억트랙티브, 새로운 끄는 것, 땡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1581년에 작은 팜플렛 책자로 판 거죠. 이때는 지금식의 잡지 신문 같은 게 아니라 긴 종이에 글을 써서 접어서 시중에서 막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트만의 편지가 1544고, 이 사람은 정식으로 지금 소위 논문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1581년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달 크레이터 이름을 노르만이라고 하나 지은 거고요.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윌리엄 길버트가 이론을 만들어서 쓴 책이 대마그네테라는 자석에 대하여예요. 자석에 대하여. 그래서 윌리엄 길버트의 그 논문은 이 사람부터 시작하는 복각의 발견으로 이 사람의 논문이 나온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이러한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서로 나도 그런 복각 현상을 느꼈어. 그래서 막 나침반이 고장이 난 줄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든 나침반을 보는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엘렉트리쿠스라는 거고, 엘렉트리쿠스가 지구상에 떠다닌다. 그래서 그 엘렉트리쿠스라는 라틴어를 서 토마스라는 사람이 46년 후에 1646에 영어 일렉트리시티라고 명명을 한 거고, 이 일렉트리쿠스라는 건 고대 그리스어 엘렉트론에서 왔어요. 엘렉트론이라는 게 호박이에요, 호박. 나무의 진액, 레진이잖아요, 레진, 송진 같은 거. 거기 안에 곤충이 갇혀서 굳는 것. 그래서 그것에 금은으로 엘로이 섞어서 만든 금속이 엘렉트rum 코인이라고 뒤에 이제 이름을 짓는 거고, 이 엘렉트rum 코인이라는 건 리디아에서부터 시작한 기원전 600년쯤이에요. 이때부터 소위 골드 코인 비슷한 게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에서. 이전에 제가 화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엘렉트론이라는 게 호박이고, 그 호박이 정전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뭔가 막 땡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 호박이라는 게 영어로 엠버라고 하는 건데, 이 엠버는 아랍 말이에요, 아랍. 안바라고 하는. 그래서 엠버라는 건 올드 프렌치고, 올드 프렌치가 15세기까지거든요. 아랍 말을 프랑스가 받아서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의 아랍 말들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받은 건데, 프랑스는 그 아랍 단어들을 다 어디서 갖고 와요? 다 언제 갖고 와요? 십자군 때 갖고 온 거예요, 십자군 때. 그래서 그 십자군이라는 게 십자군을 통해서 아랍의 그 동쪽 문명의 사유를 이 사람들이 흡수하는 거거든요. 십자군이 없었으면 역시나 유럽이라는 게 없어요. 이 유럽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바깥 문명을 흡수한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단어의 그 출처들을 보면 올드 프렌치, 미들 잉글리시에 아랍하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역사를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단어에 대한 언어적의 흐름을 아마 제대로 깊이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국내에는. 그래서 이 엘렉트론이라는 엠버가 막 땡기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플리니 더 엘더, 박물지 쓴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글에서 전해지는 건데, 니키아스라는 사람의 기원전 5세기, 그리고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사람의 기원전 4세기 글에 엠버의 그런 정전기 현상을, 땡기는 현상을 이 사람이 썼다는 거죠. 인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 책들은 다 사라졌고, 그리고 자석이라는 건 역시 밀고 땡기는 힘이잖아요. 엠버라는 엘렉트론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자석이라는 건 마그네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그네틱이라는 건 마그네시아에서 온 단어예요. 마그네틱 리토스. 리토스가 돌이에요, 돌. 마그네시아 지역, 이 마그네시아가 이오니아 해변의 오른쪽 터키 땅에 그 리디아라고 해요. 리디아에서 일렉트론 코인이 나온 거고, 이 리디아에 마그네시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나는 돌이라는 거죠. 이 돌을 한자로 자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자석을 영어로 로드스톤이라고 하는 거고요. 로드라는 게 가이드, 인도하는 거예요. 로드스타, 북극성이 되는 거고요. 이 마그네틱 돌은 밀레투스의 탈레스가 이 돌에 끌어당기는 힘을 또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엘렉트론이라는 엠버와 호박과 마그네틱이라는 자석 이야기는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6세기와 5세기 때 이미 한 거지만, 이것을 지구 자체가 거대한 호박 덩어리이자 자석이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전기라는 게 지구 전체에 흐른다. 그게 결국은 엘렉트론이라는 전자의 전자를 띤 물질 전하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 시작이 저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웨스턴 애들의 이 나침반의 복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남침, 이걸 나반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걸 남쪽을 가리킨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거를 지남침, 지남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남쪽이에요, 이게? 이게 상당히 웃겨요, 이게. 이게 잘못 번역된 거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이건 중국 애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다음에 짧게 할게요.